안녕하십니까. 대한상사중재원 하노이 사무소가 개최하는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한상사중재원 하노이 사무소장 권희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대한상사중재원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법무부 산하기관입니다. 지난 1966년 설립된 이래 소송이 아닌 중재, 알선, 상담, 조정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고 전 세계 현지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우리 교민과 교포기업들에게 조금 더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개의 해외 사무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사무소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상하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요새 제일 핫한 곳이 베트남이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중재 기관 중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받고 일하는 곳은 저희 하나입니다. 즉 저희가 맨 처음 베트남 법무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지금 연락사무소 형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사무소 위치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노이 참비타워 코트라 무역관 내 입주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우리 베트남 현지 교민 기업인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허승원 부소장님이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10년 이상 거주를 하셔서 여러 마당발로 소문난 분이죠. 허승원 부소장님께서 지금 상근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늘어난 업무량으로 인해서 저희가 베트남 현지인을 또 채용해서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 계시는 그리고 호치민 전역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나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베트남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베트남은 다행히 사망자도 없고 국내선 항공은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계시는 교민들의 사정이 조금 더 나아졌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아직도 이 전염병, 이 팬데믹이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다 보니까 하노이, 호치민 그리고 베트남 전역에 계시는 당연히 한국에 계시는 모든 저희 대한상사중재원 고객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모색해 보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3분 연사님들을 귀하게 모셨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오랜 동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던 변호사님, 그리고 신남방 정책을 포함하여 베트남 코트라 무역관에서 오랜 동안 일을 하셨던 우리 센터장님, 그리고 한국에서 국제분쟁과 건설분쟁 쪽에 조예가 깊으신 한 변호사님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3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오늘 보신 3분 연사님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베트남 현지에 계시는 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법무법인 태평양 베트남의 법인의 대표 변호사이신 배용근 변호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배용근 변호사님은 여기 화면에 나와 계시는 것처럼 제3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셨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에서 지금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신 지 10년이 넘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주재원들이 아마 일정 임기를 채우고 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셔서 베트남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적으실 수가 있는데 우리 배 변호사님 말로 현지인 못지않은 베트남 법제와 문화 그리고 한국 기업에 대한 애로를 잘 해결해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배 변호사님은 올해부터 또 저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위촉되셔서 아마 중재 관련한 여러 가지 좋은 업무 조언을 우리 현지 교민과 기업인들에게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코트라 무역관의 베트남 비즈니스 협력센터를 맡고 계시는 박민준 센터장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박민준 센터장님은 학부와 석사 모두 IT를 전공하신다고 하네요. 요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언택트 시대에 IT를 통한 비즈니스 효율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3년도부터 우리 코트라에 입사하셔서 오랜 기간 동안 업무를 보셨고 우리 교민들의 수출 지원과 투자에 많은 기여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니까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 쪽에 큰 경험과 기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지역뿐만 아니라 향후 인도 진출을 모색하는 여러분 교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면에 계신 우리 한민호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민호 변호사님 38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셨고요.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실 때부터 국제분쟁 전문가로서 커리어를 훌륭히 쌓아오셨습니다. 지금 저희와 같은 건물에 입주하고 있어서 간혹 가다가 지하에서도 만나고 하는 친근한 사이인데요. 우리 한민호 변호사님 국제분쟁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건설중재 및 해외 건설 프로젝트 자문에 대해 상당히 많은 조회와 경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 또는 예방에 대해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계획한 세미나가 전체적으로 1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전문가들이 하신 말씀도 많고 하니 더 이상의 지연은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제 개별 연사분들의 발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코트라 무역관의 박민준 센터장님으로부터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리스크라는 주제로서 약 10분 동안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준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박민준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특히 두 분 변호사님한테 아주 좋은 말씀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베트남에 대해서 뭐 많은 어떤 이해가 뭐 많지 않으신 분들도 있다고 가정하고 약간 전반적인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뭐 이신남방 핵심 지역이고 또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진출 대상지인데 뭐 기대도 많고 또 뭐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인 것도 맞지만 1인당 GDP가 놀랍게도 2,800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이고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 이제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식품이나 뭐 건강식품이나 뭐 소비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베트남 쪽의 카운터파트 쪽을 보면은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규모가 작아서 LC 거래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무역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이 리스크를 보완해주는 우리 무역보험공사의 이제 여러 가지 보험 상품들이 있는데 이 베트남 바이어들은 신용도가 굉장히 평가가 안 될 정도로 낮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조차도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TT 거래를 해서 뭐 일부 성금을 받고 또 나머지는 후불로 받고 이런 형태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베트남 쪽에서는 이제 선불로 주는 금액을 점점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니즈가 강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갈등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신용만 가지고 계약서도 없이 그냥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베트남 비즈니스에 있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무역 보험이 안 된다면은 바이어 평판 조회라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바이어들하고 이제 베트남 비즈니스맨들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신다고 했을 때 영어가 의외로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가지고 어떤 제품이나 기업의 상세 소개나 뭐 계약의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간의 오해라든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어떤 상대방의 이해를 가지고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또 통역원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면 이제 이 말로만 얘기했을 때 뭔가 다 금방 해결될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또 이메일이나 서면을 통해서 잘 어떤 근거를 모아 넣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영어본 또 베트남본 두 가지 이제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될 텐데 그 영어본과 베트남 계약서 사항에 어떤 차이점은 없는지 또 어떤 영어나 베트남어 중에서 어떤 것들을 더 우선시할 건지 이런 것들도 잘 정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특히 무역 관련돼서 베트남에 와서 이렇게 기업을 딱 면담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에 대한 독점
에이전트 권한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들으셨을 때 좀 많이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베트남만 그런 건 아니고 뭐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독점 권한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요. 또 이제 이 베트남만의 어떤 특이한 그런 관행이 이 홍보비를 부담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 측에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외국계 기업들이 베트남을 진출을 할 때 이런 관행에서 이렇게 그런 경험에 의해서 기인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기업 중에서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걸 들으셨을 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반응하시면 되고 다만 실제로 이제 에이전트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이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루시는 브랜드나 제품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중에 어떤 제품에 대해서 에이전트 권한을 줄 것인지 또 이제 독점 에이전트 권한을 달라고 베트남 측에서 요구를 하지만 사실은 베트남 굉장히 큰 나라이고 북부하고 중부하고 또 남부하고 상권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부하고 남부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역으로 구분해서 에이전트십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에이전트 권한을 어떤 실적 베이스로 어떤 실적을 도달했을 때 이 에이전트의 권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이제 진짜 직접 진출을 하고자 할 때 이 기존에 있던 에이전트가 진출을 못하도록 막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이전트십 말고도 뭐 샘플을 무료로 제공해 달라, 뭐 샘플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한국인이 직접 베트남에 와서 설치하고 관리해 달라. 뭐 특히 기계나 뭐 이런 장비 쪽은 AS를 해달라. 근데 AS의 수준이라는 게 한국에서 이제 이해하시는 수준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번이라도 와서 뭐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해달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요즘 굉장히 핫 이슈가 상표권 또 지적재산권 보호인데요. 뭐 두 가지 이제 유형이 있는데 한국 제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이제 시장에 이제 진출을 이제 하다가 이게 좀 잘 될 것 같으면 같은 브랜드를 중국에서 가짜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유통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특히 우리 기업이 상표를 미리 출원하지 않았으면은 이게 중국산 가짜 브랜드가 먼저 이제 상표를 출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베트남 기업이 아직 진출하지 않은 한국 기업의 상표를 미리 가지고 와서 미리 출원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많은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코트라가 운영하는 IP 데스크도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작 투자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합작 투자는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합작의 범위나 또 합작 투자를 종료하는 조건 이런 것들을 미리 아주 세부적으로 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이 상당히 이제 관계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우리나라에서는 관계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관시라고 하고 이제 베트남은 관해인데 이 관계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비즈니스 운영에서 꼭 필요한 윤활유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일부 기업들은 이 관계를 너무 맹신해서 어떤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이제 있는 경우 이 복잡한 문제에 이제 봉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뭐 굉장히 높은 고위층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프로젝트를 혹은 나의 상품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서 문제없이 다 해결해 준다고 했다. 그래서 그 사람 말만 믿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베트남도 절차나 법규나 지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지키는 이제 조건 하에서 관계를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이 사실은 유교 문화고 또 동아시아 문화고 우리하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친밀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좀 베트남의 친숙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것도 뭐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또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다르게 뭐 을이라든지
뭐 체면이라든지 염치라든지 이런 문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던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좀 비즈니스의 어떤 절차를 진행할 때 냉철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코트라에서도 자문 변호사나 자문 회계사 등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항상 코트라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민준 센터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해외에서 영업을 기업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저희 나라가 이제 아무리 베트남에 진출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저희에겐 사실은 고국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진출한 코트라 같은 수출입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존에 진출하신 분들 또는 진출을 앞두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박민준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거래, 투자, 수출입, 리스크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국제 분쟁을 중재로서 해결하고 있는 업무를 하는데 전체적인 사건 통계를 보니까 과거에는 중국 그리고 미국 관련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수출입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수반되는 분쟁이 많으니까요. 최근에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베트남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서울이나 다른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과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 간의 분쟁도 있지만 또 요새 양태를 보니까 베트남에 기지출하신 우리나라 교민 기업 간의 분쟁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뭐 우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또는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작한 베트남 파트너와의 원만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진출 기업인들 간의 분쟁도 생기고 베트남 현지 교민들 간의 기업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이 현지 사법제도를 통해서 잘 해결되면 좋은데 이게 사실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시간에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의 GDP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베트남의 이미지는 아마 중진국 정도를 가파르게 가려고 하는 이미지인 것 같은데 제가 안타깝게도 듣기에는 베트남의 사법적인 어떤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그럼 무조건 피해만 보고 있어야 될 것이냐, 모든 게 그거를 미수 처리해야 될 것이냐,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이러한 그 소송 대신에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중재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보고 저희 대한상사중재원, 오늘 호스트를 한 저희 대한상사중재원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 가장 유망하다고 하는 베트남 국제중재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교민과 기업인들에게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평양의 베트남 법인 대표 변호사님이신 배용근 변호사님 통해서 베트남 중재 실무 및 사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용근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를 받은 법무법인 태평양 베트남 법인의 배용근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권희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베트남 중재 실무 및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트남에서 일어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고자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베트남 중재를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고자 할 때 그러면은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중재를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사전 또는 사후에 이 분쟁은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겠다는 사전 내지는 사후적인 합의를 해야만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우리 그 상거래 계약서상에
계약서 사항에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를 해결한다라는 내용을 적게 되고, 그 내용에는 이제 중재인을 몇 명을 할 건지, 그다음에 언어를 분쟁 해결할 때 중재 언어는 뭘로 할지, 중재진은 어디서 할지, 그다음 중재 규칙은 뭘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사전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이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상사중재원도 그렇고 베트남 중재센터도 그 표준 문안을 만들어서 이 분쟁과 관련해서는 중재를 통해서 해결할 때 이런 문안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서 중재 분쟁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합의를 해서. 그러면 이 중재는 당사자 간의 모든 사건, 분쟁 사건을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각 국가의 중재법이 이 중재 대상 범위를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 중재 대상이 되는 범위를 규정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넓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상사중재법의 중재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기업 간의 상거래를 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제한적인 로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라든지 근로계약이라든지 소비자 간 분쟁, 소비자 계약에 따른 분쟁, 가사 사건이라든지 행정 사건, 이런 사건들은 개별법에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때 법원의 소송보다 빨리 끝나느냐라는 이것이 이제 관심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두 분쟁 해결 기관의 가장 큰 차이는 분쟁을 일심으로 단심으로 해결하느냐, 아니면은 여러 심급을 거쳐야 최종적인 판정을 받을 수 있느냐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은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2심제, 예외적으로 재심 제도가 있어서 3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심급별로 기간이 여러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재를 활용하게 되면 단심, 분쟁을 한 번의 판단 과정, 재판 과정을 거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기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당사자들이 얼마나 그 분쟁과 관련해서 다툼이 치열하냐, 아니면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베트남 국제중재센터는 어떤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면, 이 재산이 베트남에만 있어서 나중에 중재 판정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재산이 아주 베트남에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베트남 국제중재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 간의 분쟁과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은 한국에도 재산을 두고 있고 또 베트남 기업도 해외에 재산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굳이 베트남 국제중재센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또 관련 사건들이 함께 있는, 그래서 분쟁이 다른 나라에서 해결돼야 되는 그 계약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굳이 베트남 국제중재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장점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한국 기업이 베트남 국제중재센터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느냐? 이게 베트남에서 분쟁을 해결을 하다 보면 법원에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에 상당히 그 신뢰도가 좀 낮아서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중재로 하는 경우에는 중재 당사자들이 자신이 중재인 선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으로 공정한 중재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고, 대한상사중재원도 마찬가지로
이 중재인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분쟁 사건의 전문 중재인들을 자신의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건이 있지만 SK가 비나라인이라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이 관광 공급 대금을 청구할 사례가 있었는데 한 60억 정도의 중재 신청을 한 사례에서 33억 정도의 승소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중재 판정이 집행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재 판정을 받으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받든지 베트남 중재센터에 중재 판정을 받든지 했을 때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베트남 중재센터에 중재 판정을 받으면 베트남 법원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베트남 집행기관에 통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중재 판정,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받으면 집행을 위해서 베트남 법원의 집행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다만 이제 베트남의 내국 중재 판정을 받으면 베트남 법원의 집행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당사자가 중재 판정에 불복을 해서 베트남 법원의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중재 판정 최근에 베트남 법원이 베트남 중재 판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많이 해서 사실은 그 실효성에 좀 최근 들어서는 의문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취소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경우에 베트남에서 중재 판정을 받은 경우가 베트남 법원의 중재 판정 취소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분쟁의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계약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이 중재 판정을 취소하는 사유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법원의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흠결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중재 조항이 없거나 그다음에 뭐 중재 판정부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됐거나 관할이 없다든지 하는 등의 형식적 절차적인 내용 그리고 중재 판정이 베트남법의 근본 원칙에 반한다는 이런 포괄적 조항을 통해 이 적용되는 경우에 이제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위와 같은 그 말씀드린 개별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아주 포괄적인 규정을 들거나 아니면 중재 판정이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취소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좀 최근에 좀 우려스러운 베트남 중재 판정과 관련해서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 절차를 거치게 되면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 절차를 거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최근에 이제 한국 기업 투자 기업들의 중재와 분쟁이 베트남에서 아주 오랜 기간 중재 판정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한 6년 정도 진행된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베트남 법원의 중재 판정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이 제기돼서 3개월 만에 3개월도 안 된 기간에 중재 판정부의 공정성을 이유로 취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그 당사자 간의 분쟁 내용을 가지고 오랜 기간 싸워서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에서 이 형식적인 내용이나 어떤 사건의 실체가 아닌 내용으로 중재 판정 자체를 무위로 돌리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베트남 중재 기관의
어떤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이 조금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중재의 조항들을 베트남 중재로 이렇게 당사자들이 합의했던 경우들이 꽤 있는데, 최근에는 다시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이나 아니면 다른 해외의 중재센터를 활용을 해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계약서 작성 단계 때부터 이제 그런 변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베트남 정부에 대해서도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사 거래와 관련하여 이제 분쟁이 중재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베트남 정부에 대해서는 이 상사 거래가 아닌 정부가 베트남과 한배 FTA가 체결되어 있는데, 그 FTA 내용에 베트남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해야 될 국가의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가 투자자가 투자를 한 사안에 대해서 권리를 침해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서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투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중재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SK건설의 강관 공급대금 분쟁 사건에서 중재 판정을 이제 승소를 하고 집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제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 중재 판정 취소 소송 과정 중에 베트남 정부가 수상이 공문을 통해서 이제 공기업인 베트남 측을 보호하는 어떤 그 뉘앙스의 이제 공문을 법원에 이제 보낸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국가가 어떤 개입이 있어서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자 중재, 국가를 상대로 하는 투자 중재의 경우에는 그 중재를 개시하기 전에 협상 기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중재를 제기할 의향이 있다는 의향서를 보내고, 실질적으로 그런 그 국가가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았던 그런 부담감을 느끼게 해서 실제로 투자 중재를 제기하지 않고도 의향서만 보내서도 이제 그런 실제 국가의 침해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서도 그런 의향서를 보낸 다음에 하노이 법원에서 중재 판정 취소 신청을 기각을 해서 실제로 이제 중재 판정에 따라서 판결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단히 그 베트남 중재의 실무, 그리고 이제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재를 통한 해결은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인데, 사전적으로 이 분쟁의 성격이라든지 재산의 소재지라든지 베트남의 어떤 중재하고 법원의 어떤 취소 심판 이런 것들을 사전적인 정보를 미리 알고 잘 준비를 해서 계약서에 잘 담으면 그것이 또 분쟁을 사회전에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오늘 이런 그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 변호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친숙치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 변호사님께 부탁드린 시간 동안 전체적인 것을 아주 명쾌하게 이해하시긴 좀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사 중재와 투자 중재 전반에 관련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좀 힘드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아마 베트남에 계시는 우리 교민 교포 기업인들이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나은 점이라고 한다면
아마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들이 현지 사무소, 호치민과 하노이 모두의 사무소를 개소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가 종료된 이후에 변호사님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시길 바라고요. 요새는 뭐 저희 같이 웨비나를 호스트하는 분들보다도 웨비나를 자주 접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웨비나 보이시는 화면 하단에 Q&A가 있죠. 그래서 Q&A에 궁금하신 점을 남겨두시면 저희가 한민호 변호사님 발표 끝난 후에 모두 모아서 여러분들끼리 중에서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새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많은 기업인들께서 애로와 지장을 겪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제 원래 해외 출장을 많이 나가고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분쟁 해결 방법과 한국 중재 제도의 우수성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있는데 뭐 자가격리 기간 등등 이슈로 인해 가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사실 일은 해야 되니까 또 특히 중재 심리도 진행이 해야 되니까 하노이 사무소에 최근에 화상회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이제 베트남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 중재 심리를 서울에서 하기로 처음에서 약속이 됐는데 코로나 사태로 서울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기죠. 그때 그러면 무한정 이 코로나 사태에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내 미수금이 무한정 매여 있을 텐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대면 회의, 대면 심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화상 회의 심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중재 절차의 비공개성 때문에 100%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번 달 초에도 저희 한국 기업과 베트남 기업 간 분쟁, KCAB 분쟁이 있었는데 화상회의 심리를 통해서 적절하게 심리가 진행이 됐고 그 건에 대해서 양측 모두 화상회의 처음에 어떻게 운영하지 걱정 많이 했는데 잘 진행됐다고 하는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다행스럽게 그렇게 화상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죠. 코로나, 코비드-19 이거 자체로 인해서 이게 불가항력이냐 아니냐 그럼 도대체 불가항력이 뭐냐 불가항력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럼 책임이 내가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상대방한테 책임을 청구하지 못하는 거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명쾌한 해답 그리고 이것을 포함해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각도에 대한 접근을 우리 한민호 변호사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팀장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제중재 전문 로펌인 피터앤김이라는 그 로펌에 소속된 한민호라고 합니다. 대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중재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중재로 가기까지의 상황이 아니라 그 전에 상대방과의 협상이나 상대방과의 그 어떤 계약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분쟁 예방 내지는 분쟁 회피의 차원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비드 상황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은 다른 이제 유럽 국가보다는 또 대처를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해서 심각성이 그렇게 아주 그 다른 데보다는 좀 덜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계약서 문헌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 분쟁을 많이 하지만 건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무역이나 다른 상거래에 있어서도 계약서상 혹시 내가 내 의무 이행을 좀 미루거나 아니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불가항력 조항이 있나? 아니면 법률의 변경 조항이 있나를 찾아보시고 계약서상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코비드-19 상황이 현재 그 계약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의무 이행 거절 사유인 불가항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 또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통지 상대방한테
일정 기한 내에 통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불가항력과 법률의 변경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이제 계약상 그 권리가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제 공기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손실이나 추가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계약서만으로는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문헌이 애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서의 권리가 안 적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과연 이 계약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이 계약의 준거법이 뭐냐, 계약서에 적용되는 법이 뭐냐. 주로 맨 끝에 계약서를 보시면 분쟁 해결은 중재로 하고 이 계약의 준거법은 한국법이다. 이 계약의 governing law는 베트남법이다. 준거법이 나와 있는데 준거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률 효과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약서의 준거법이 베트남법이면 베트남 민법상 불가항력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가항력이 인정되면 계약상 의무 이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불가항력이 인정되냐? 민법 156조를 보시면 영문본을 갖고 왔는데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것이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극복 불가능 내지는 회피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자기 의무를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더라도 이 규정을 원용해서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의 경우에는 기업 스스로 초래한 어떤 힘든 상황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부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전에 예견하기도 힘들었고 극복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입증할 경우에 계약서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베트남 민법상으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민법뿐만 아니라 상거래 상인들 간의 상거래를 할 경우에는 그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베트남 상법이 적용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상거래에 있어서도 294조에 의하면 불가항력을 입증할 수 있으면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으면 모든 의무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불가항력이 미치는 영향 범위 내에서는 의무 이행을 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이랑 똑같은 규정인데 이게 상법에 굳이 왜 규정되어 있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상법에는 조금 더 상거래에 특화된 그 특별 규정들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95조에 상거래로 인한 불가항력 그 주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한테 즉시 통지를 보내야 된다. 그리고 295조 2항을 보시면 불가항력적 사유가 종료돼서 더 이상 불가항력을 원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게 종료됐다라고 즉시 통지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시 통지를 안 하면 그 295조 2항 두 번째 문장에 그로 인한 추가 손실을 부담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불가항력이 있으면 그 자체로 불가항력 사유니까 당연히 의무 이행이 면제되지가 아니라 상거래에서는 그 거래의 명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 더 이상 의무 이행하기 힘들어요. 불가항력 때문에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끝났습니다. 다시 재개합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통지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상법상 특별한 거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296조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거래의 경우에는 그 이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특별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계약서에 공기 연장이나 이행기 연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베트남 상법은 이 특별히 계약 규정이 없더라도 이행기한 연장에 관한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행기한 연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텀이 짧은 경우에는 즉 12개월 내에 이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5개월까지 계약 기한 이행 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그보다 이행 기한이 12개월보다 그 멀리 있는 좀 장기간의 어떤 이행기 연장 죄송합니다. 제가 튕겼다가 다시 들어온 것 같네요. 296조 얘기하다가 예. 그래서 베트남 그 법이 중거법인 경우에는 민법과 상법 규정을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이제 실무적인 그 팁으로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현지에서 클레임을 제기해야 되는데 공사 현장은 물론이고 이게 공사 계약이 아니더라도 클레임을 제기해야 될 경우에 어떤 사항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계약서에 계약 규정 있는 거 좋고 민법 규정 있는 거 다 좋고 뭐 상법 규정 있는 거 다 좋은데 그러면 이 권리들을 어떻게 상대방에 대해서 행사를 도대체 해야 되느냐 통지 문서나 클레임 문서를 어떤 식으로 그 내용 구성을 해서 상대방한테 보내야 되느냐 중재 가기 전까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느냐의 부분을 몇 가지 유의사항들을 뽑아왔습니다. 클레임을 구성하는 요소로 제가 이제 그 늘 자문을 드리는 부분은 요 5가지를 체크해라. 계약상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가 뭔지를 적고 계약상 의무의 위반 사항이 뭔지를 적고 그로 인해서 내가 또는 우리 회사가 입은 손실이 뭔지를 정확하게 적고 증빙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청구하는 건 뭔지 원하는 게 뭔지 이제 공사 프로젝트의 맥락에서는 추가 공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추가 그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2가지 다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 요건을 내가 그 과연 잘 준수했는지를 체크리스트에 이제 두고 요 4가지 내용을 담은 통지를 잘 보낼 필요가 있다라는 팁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그 제가 그 요소별로 팁을 조금 더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을 보시면 계약상 의무를 적으라고 했는데 계약서에 계약상 의무가 적혀 있으면 그거를 적으면 되죠. 당신은 계약서 3조에 기해서 도면을 언제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뭐라든지 그래서 계약 규정을 확인해서 거기서 의무가 도출되면 가장 간편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규정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거법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베트남 법이 만약에 중거법이다. 그러면 베트남 민법상 혹시 내가 청구할 만한 권리는 없는지 베트남 상법상 혹시 내가 청구할 만한 권리는 없는지 중거법을 반드시 체크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 이제 유의사항은 중거법을 체크할 경우에도 혹시 그 중거법에 따라서 상대방의 계약 위반 주장할 때 과실에 대한 입증, 상대방이 잘못했다라는 부분도 입증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적인 얘기인데 한국법, 또는 베트남법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잘못했다, 과실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넘어가 보시면 계약상 의무가 뭐다라고 적었으면 상대방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부분을 잘 그 정리하고 적시하고 증빙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사실 입증의 문제인 거죠. 이러한 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래서 입증의 문제는 항상 문서로 기록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생각만큼 우리가 상대방한테 너 이거 위반했잖아, 너 이거 안 했잖아라고 서신이나 이메일이나 뭐 통지나 회의록에 남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록 관리가 조금 용이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입증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문서를 남길 것인가. 실제 그 분쟁 상황에서는 외부 문서가 가장 좋긴 하지만 그 작업 일지라든지 신뢰할 수 있는 내부 문서, 꾸준히 그 이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정리한 내부 문서도 증거로서 효력이 상당히 그 유의미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라도 정리를 잘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손실, 내가 입은 손실이 뭐냐가 있는데 공사 프로젝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내가 공기가 지연됐다 또는 추가로 공사비가 들었다에 대해서 그 입증을, 이것도 증빙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공기가 지연됐다에 대한 지연됐다라는 점을 증빙하기 위한 공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공사비가 들었다, 비용이 들었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증빙 서류들을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손실을 정리하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내지는 이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하여 내가 이러한 손실을 입었다는 점, 이 인과관계를 간과하기 쉬운데 사실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됐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 증빙이 필요합니다. 단지 공기가 지연됐다라는 점뿐만 아니라 왜 이 공정에서 코비드-19로 인하여 이 공정이 특별히 지연되었는지, 왜 내가 추가로 공사비가 더 들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그 지출하려고 했던 비용 대비 왜 추가로 코비드-19로 인해서 왜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그 증빙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권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청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러이러한 권리, 네가 이러한 의무가 있고 의무 위반을 했고 내가 손실을 입었지만 그 손실을 전부 지금 당장 그 배상하기보다는 우리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원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지 요건은 혹시 통지 요건상 그 특별한 어떤 요건이 있으면 통지의 기한이라든지 아니면 통지의 내용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으면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그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내가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클레임을 제기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중재까지 가기 전에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뽑아왔는데요. 내가 제기했을 때, 클레임을 준비했을 때 꼼꼼하게 준비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제기한 클레임이 과연 모든 요소를 이 4가지 또는 5가지 요소를 갖추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갖추지 않았으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 공격하는 게 최선의 방어가 될 수가 있다. 공격할 요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세 번째로는 계약서에 혹시 상대방이 제기한 청구가 면책 규정이나 책임 제한 규정에 걸려서 그 권리가 제한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팁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은데 다시 권 팀장님께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발표 내용 자체가 우리 법률을 잘 모르시는 기업인들에게 차분차분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그래도 들으시는 청중 여러분들 모두에게 유의미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회자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발표가 길어지는 발표자에게 발표를 적절하게 시간 안배하는 건데요. 이게 웨비나의 좀 한계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하면 쿡쿡 찌르거나 메모 전달하면 되는데 이 웨비나에서는 좀 그게 어렵네요. 자, 현재 80여 분 넘게 끝까지 자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코참 하노이 그리고 하노이 한인회 측에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질의응답이 몇 개 들어왔습니다. 질의응답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 좋을 것들을 위주로 해서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락다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 메일 질의응답 주셨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4월 7일자로 정부 차원에서 코비드 19에 대한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셧다운 시켰다고 알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상황은 어떤가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배용근 변호사님 또는 박민준 센터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질문은 이와 같은 정부기관이 락다운을 내려서 의무 이행을 할 수 없을 때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자가 불가항력 플러스로 해서 주권 면책이나 이행불능으로 면책 주장을 할 수 있을 것도 같다. 혹시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우리 한민호 변호사님께 지정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질의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배 변호사님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질의응답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코비드 대응 규제를 발령을 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하노이, 호치민 같이 이 주요 발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또 특정 규제를 발표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시로 계속해서 새로운 규제들을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어떤 그 행동 지침, 규제가 적용된 것 이외에 공사 현장을 지금 말씀해 주신 싱가포르처럼 일률적으로 공사 현장의 공사 진행을 셧다운 시키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지방 성별로 발병이 되지 않은 지역은 적절한 이 행동 지침을 준수하면서 공사가 그래도 계속해서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공사 현장을 모두 중단시킨 그런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박민준 센터장님 뭐 내용 더 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아니 추가적인 내용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민호 변호사님께 지정 질문 들어온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변호사님. 네, 정부기관이 럭다운 오더를 내려서 의무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제 두 가지 과연 그 주권 면책이나 이행불능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주권 면책은 이 경우에 그 적용되는 이제 이름은 면책이긴 한데 주권 면책 이론은 정부기관이 그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게 정부를 오히려 보호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프러스트레이션이나 이행불능은 이제 해당 계약의 준거법이 뭐냐를 봐야 되는데 영미법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법이나 영국법의 경우에 프러스트레이션 법리에 의하면 계약 자체가 해소돼 버리거든요. 포스마주어에 의한 불가항력이나 이런 경우에는 단지 그 이행기가 이제 연장될 뿐인데 프러스트레이션의 경우에는 완전히 계약이 해소되는 그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용해보는 걸 검토해볼 수는 있겠으나 과연 원하는 법률 효과가 그건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트남법상 프러스트레이션 법리의 법률 효과가 어떤 건지는 제가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어떤 거냐면 이제 분쟁이 생겼고 이슈가 생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 제3의 업체, 컨설팅 업체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 진단 내용이 일도 양단식으로 판가름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것일지 또는 다른 것일지 추정된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할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때 이와 같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과연 이것도 중재가 가능하냐 이제 물어보셨는데 아마 이건 제가 간단히 답변하고 배 변호사님 추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질의하신 분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중재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중재라고 하는 것은 분쟁 당사자 간에 누군가 개입을 해서 우의적인 내지는 우호적인 해결을 이제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재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소송과 같이
그 일도 양단적인 소위 말해서 승패가 약간 나뉘는 그런 분쟁인 것 같아요. 따라서 결국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중재와 중재법상 쓰는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중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이거를 이러한 개념을 제대로 아신다는 전제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컨설팅 업체와 이와 같이 모호한 답변을 내왔을 때 이제 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충분히 정당한 권리자고 상대방이 귀책했다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중재가 가능하냐? 중재는 사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진단기관, 컨설팅 기관이 어떠한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꼭 거기에 구속될 필요는 없이 본인의 권리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이것과 상관없이 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서면 중재 합의가 사전에 전제되어야 하고 또는 이것이 없는 경우에 사후로 또 중재 합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정이 격화된 양자 간에 사후적으로 중재 합의를 하는 것은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혹시 배 변호사님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해주실 좋은 말씀 있으신지요? 지금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이제 제3의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는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법원의 재판이나 아니면 중재 판정 진행 중에 제3의 기관의 어떤 전문적인 의견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중재 판정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결정되지는 않고요. 그거를 포함해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3회 진단기관이 애매한 어떤 판단을 내놓더라도 그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이런 걸 함께 고려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참고 자료가 되는 거니까 당사자 간의 사전에 분쟁을 중재로 합의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른 참고 자료나 증거 자료를 통해서 권리 관계를 일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한 감사합니다. 가지 첨언 이 부분 이 질문에 관해서 첨언하자면 중재라는 말이 가져오는 이제 그 오해일 수도 있는데 중재제도라고 하면 이게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핸드쉐이크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싸움을 중재한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실은 사적인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권리관계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으면 중재에서 원하는 중재 판정을 못 받는 게 이제 뭐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 같은 경우엔 좀 공신력 있는 제4의 진단기관에서 사적 감정을 한 번 더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입증 자료를 좀 보강한 상태에서 중재를 신청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언을 드렸을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네, 감사합니다. 한 변호사님. 제가 예정된 시간이 사실 1시간이어서 이미 시간을 조금 넘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질의응답이 계속 오고 있다 보니까 한두 건만 우리 연사분들 시간 되시면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최근에 이런 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합작 투자를 하거나 회사의 지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우호적인 관계에서 동업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게 하시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지분권자들 간의 이제 다툼, 개인 주주 간의 다툼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재로 분쟁 해결이 가능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이 베트남에서 아마 현지 이제 근로자와 한국인 이제 고용 관리자 간의 분쟁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노사 분쟁이 과연 중재로 KCAB 중재로 또는 VIAC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냐라는 질문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질문자께서 하신 부분은 회사의 주주 간 분쟁이 과연 중재로 해결하냐, 베트남 법령상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우리 배 변호사님 어떠세요? 베트남이 이제 베트남법이 이제 중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 상사 거래에 따른 분쟁을 중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권자 간의 다툼이 어떤 당사자 간의 어떤 다른 합의서
주주가 뭐 서로 지켜야 될 사항들, 상업적인 어떤 거래 관계로 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도 될 여지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한 지금 명시적으로 이제 뭐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가사 분쟁, 뭐 토지와 관련한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행정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이 주주간 분쟁을 뭐 명시적으로 제외하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도 사전에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 합의가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보니까 이 한국의 KCIB 중재 판정을 받은 경우에 중재 판정 취소를 그거는 대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KCAB 중재의 경우에도 중재법상에 한국 중재법상에 이제 아까 저기 베트남의 중재법이 이 절차적이나 형식적인 하자를 들어서 중재 판정 취소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제도를 한국에서도 이제 두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중재 판정을 법원에서 아주 존중을 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에만 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법원에서 중재 판정 취소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너무 쉽게 일반 조항을 들어서 이제 취소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이 좀 큰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 질문하신 분이 한국에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베트남 내수 시장에 판매하는데 안타깝게도 동일 아마 모조 제품이겠죠. 이거를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판매하는 다른 업자가 있다. 이걸 어떻게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이제 이게 오늘 여러 차례 나왔던 이제 분쟁 해결을 위해서 중재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즉 중재는 사실 소송과 달라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약간 잘못을 한다거나 아니면 협상, 분쟁을 중재로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협의의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양 당사자 간에 그러한 중재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 중재원이 개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나 변호사님들보다도 코트라 무역관 차원에서 이러한 뭐 자문 변호사의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사례가 혹시 있었고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또는 무역관 차원에서 베트남 공공기관, 유관기관과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센터장님? 네, 뭐 좋은 말씀 주셔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런 사건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재산권 보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그 하노이에는 없지만 저희 호치민 무역관에 그 IP 데스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제 비슷한 어떤 우리 한류의 이미지를 활용했지만 결국은 한류가 아닌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기업도 아닌 그런 어떤 유사 브랜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좀 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용을 좀 자세히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코트라나 저희 상사중재원이 이제 그 개입이나 기여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사실은 아마 선진국이나 사법 선진국에서는 좀 명확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센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 불분명한 영역이 있거나 아니면 관계 등을 통해서 조금 우리 교민과 교포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당연히 법규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성심껏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베트남의 경우에는 다수의 국내 로펌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곤 변호사님 모레 계셨고 한민호 변호사님이 사전에 또 태평양에도 계셨고 그래서 아마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베트남에서는 법률가들의 조력을 받기가 좀 쉽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가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나 소송까지 가져가는 것 큰 용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끝에 가서는 이러한 절차를 구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까 한 변호사님 주신 여러 팁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슈가 생겼을 때 가까이 계시는 우리 변호사님들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사전에 내가 큰돈 들이지 않고 어떠한 문제, 현재 닥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저희 현재 나가 있는 우리 허승원 부소장님 통해서도 여러 가지 상담이나 자문 또는 부소장님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답을 주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여러 공공기관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저희가 상담 창구 등을 적절히 찾아봐 드리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늦게까지 1시간 넘게 참여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세 분 연사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한상사중재원은 비록 여러분을 직접 뵙지를 못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에도 여전히 여러분 곁에서 이러한 웨비나 등을 통해서 저희의 소명과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